네, 안녕하십니까. 곰실장의 친절한 부동산입니다. 벌써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지난 9월 13일날 발표됐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9월 13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요 대책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자, 이거는 13일날 발표됐던 보도자료예요. 근데 요거를 왜 보여드리냐면, 참고하실 게 어떤 게 있냐, 이 부동산 대책도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할 때가 있고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할 때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같은 경우에는요, 어쨌든 국토를 써야 되는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신규 공급 공공택지 이런 것들을 발표한다던가, 그런 부분들이 우선이 될 때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고요. 세금이라든가 대출 규제 이런 것들이 위주가 될 때에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를 합니다.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만, 그리고 써 있는 것처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같이 한 거지만, 어느 정책이 우선이냐에 따라서 발표하는 데가 좀 다르더라고요. 요거 그냥 재미삼아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택시장 안정대책 2018년 9월 13일 날 발표한 내용입니다. 자, 요 913 9월 13일 부동산 대책 같은 경우에는요, 3대 원칙이 있습니다. 투기 수요를 근절하고요, 맞춤형 대책을 세우고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라는 기본적인 방향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기본적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은 주택시장 안정이겠죠. 요 부분이 먼저 안정이 되어야, 주택시장이 안정이 되어야 대한민국의 경제가 바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굳은 믿음,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일관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뭐 잘했니 못했니 말은 많고 합니다만, 결과적으로 정책의 일관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은 평가를 하고 있죠. 자, 이번 대책의 가장 핵심은요, 주택시장의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것, 투기 수요 억제. 일반적으로 공급의 확대라든가 수요 억제 이런 것들이 안정 대책이 되겠는데요. 근데 이번 대책은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수요 억제 정책이죠. 다주택자, 그러니까 집을 여러 채 사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세금을 더 매기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전매 제한을 강화하고 이런 것들이 위주가 될 겁니다. 그리고 사실 조금 전에 제가 뭐 일관성이 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되고 있죠.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1년이 채 안 됐는데 그 혜택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만, 어쨌든 신규 주택에 대한 것들이니까 그거는 감안하셔야겠죠. 자, 그리고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거는 아직 정확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세부적인 내용은 안 나왔지만, 수도권에 공공택지 30곳을 개발하겠다, 이전에 나왔던 내용이죠. 그래서 30만 호를 공급하겠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도심 내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내용도 담겨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 21일쯤에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발표한다고 하니까 그때를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시자고요.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요, 조금 살펴볼 부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자산가들에 의한 부동산 투자는 막기가 어렵습니다.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뭐 틀어막든 아니면 세금을 뭐 강화하든 이거 가지고는요 막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출 안 받아도 되거든요. 돈이 많으니까. 그리고 세금은 그냥 내면 돼요. 세금보다 수익이 더 많다고 하면 당연히 받는 게 맞겠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고가 아파트 대표격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강남이라고 하죠. 강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 아파트 거래할 때, 매입할 때요, 대출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5%가 안 돼요. 얼마 전에 지난주에 나온 기사인데 17억짜리 아파트를 사는데요, 그 산 사람들의 79%가 대출 없이 매입했답니다. 그냥 하루 이틀 체크한 게 아니고 한 3년 정도를 체크했더니 이렇게 거래가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일반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17억이라는 돈을 만져볼 수나 있을려나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들만의 리그죠. 이런 것들이 인정을 해야 됩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요, 이런 거 인정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이런 계층에 대한 규제는 사실상 어려워요. 그래서 이번 9.13 대책 같은 경우에서도요,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는 종부세를 좀 더 강화하는 거 정도, 세율을 조금 올리는 거 정도,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자산가들 입장에서는요, 큰 타격을 받을 정도는 아니에요. 어차피 17억을 그냥 현찰로 살 사람들이 세금이 1년에 몇백만 원 늘었다고 해서 이제 집 안 사야지 이런 사람들은 없거든요. 대신에 종부세를 좀 강화하면서 조금
그 자산가들의 입장에서 아파트 살 때 조금 고민 정도는 더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조금 더 걷어들인 세금을 가지고 공공주택 뭐 제공 공급이라든가 이쪽 방향으로 쓸 수 있게끔 세수 확보 차원에서 진행하는 부분이죠. 그래서요, 이번 대책의 주요 타깃은, 실질적인 타깃은요, 자산가들도 아니고요, 실수요자들도 아닙니다. 대출을 끼고 수익을 노리는 투기꾼들이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여담입니다만, 투자와 투기의 차이는 사실은 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사람들에 따라서 누구는 이게 투기고 누구는 저게 투자고 얘기합니다만, 저는 그냥 과정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이걸 사람한테 투자한다 얘기하죠. 이 사람에게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들이고 돈을 들여서 만들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사람한테 투기한단 말은 안 합니다. 그죠? 기술 같은 경우도 투자예요. 근데 이 자본 상품들, 그러니까 재화, 투기성 재화들이 있죠. 주식이라든가 그리고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투기라는 말을 쓸 때가 많습니다. 왜? 중간 과정 없이 내가 1억 투자해서 1억 5천 2억을 벌어들이는,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투기란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왠지 투자자라 그러면 있어 보이는데 투기꾼이라 그러면 굉장히 좀 불편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어쨌든 여기서 정부에서 막으려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뭐 두고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임대를 주고 이런 식의 투자 활동하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대출 끼고 들어가서 최대한 빨리 이걸 보고 빠지려는 사람들, 이런 투기꾼들을 규제하려고 하죠. 이 투기꾼들이요, 대출을 끼고 집을 사는 이유는 물론 돈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돈이 없어 아예 안 사면 되잖아요. 근데 사는 이유는 뭐냐면 대출과 보증금을 끼고 이걸 갭 투자라고 얘기하죠. 즉 실투자금을 낮춤으로써 투자 수익률을 올리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집을 살 때요, 1억을 그냥 내 현금 다 주고 사는 경우에는 이 집이 1억 1천만 원 됐을 때, 그럼 내 수익은 10%의 수익이 됩니다. 근데 대출을 5천만 원 끼고 보증금을 3천만 원을 끼고, 그러면 내 돈이 2천만 원만 있으면 되겠죠? 실투자금이 2천만 원 투자했는데 아까처럼 1억 1천만 원이 되는 경우에, 그러면 그 수익률이 무려 50% 이상이 수익률이 될 겁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갭 투자를 많이 진행합니다. 무엇보다 그렇게 하면은 내가 1억 가지고 한 채를 살 수 있었던 상황에서 1억 가지고 5채를 살 수 있는 경우가 생기니까요.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규제 핵심은 요 계층을 틀어막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요, 서울과 일부 수도권 중심으로 단기간에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타올랐죠. 그렇게 막 집이 엄청나게 가격이 오를 이유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갑자기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빠르게 상승하면서 서울 인근 지역으로 가격 상승세가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보시면 서울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8월달 같은 경우에는 0.63%가 오른 거예요. 굉장히 많이 오른 겁니다. 10억짜리 아파트 기준으로 약 630만원 정도가 오른 거니까요. 1년이면은 거의 6, 7천이 오르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 이렇게까지 올라갈 일은 별로 없겠습니다만, 정부 입장에서는 충분히 경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중요한 게 뭐냐면 투기 수요가 굉장히 많은 부분입니다. 제가 다음에 다시 한번 요 하나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하겠지만, 현재 저금리로 인해서요, 금리가 너무 낮아서 돈이 갈 데가 없다 보니까 그 돈들이 모여서 단기 부동자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부동자금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이랑은 한자가 달라요. 부동산은 안이부에 움직일 돈, 움직이지 않는 자산인데, 이 부동자금의 부동은 뜰 부에 움직일 돈이에요. 즉 둥둥 떠다니는 돈들을 얘기를 하죠. 단기 부동자금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1년, 2년 만에 움직일 수 있는 돈들이 현재 시중에 1117조가 있습니다. 그 정도 규모면 역대 최대죠. 어마어마할 정도입니다. 어마어마할 정도. 그러다 보니까 어디 돈 되는 물건이 나오고 괜찮은 게 나왔다 그러면 그 돈들이 마구 쏟아져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풍선 효과라든가 쏠림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 1100조가 있어요. 그러면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내놔도 사실은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나라 1년 예산이 400조 정도인데
3년치 예산이 그냥 투자할 데가 없어가지고 떠돌아다니는 돈들이에요. 그것도 한국은행에서 공식 집계한 돈만 그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책이 제대로 먹힐 수가 없죠. 언론에서는 정책을 내도 효과가 없으면 그걸 가지고도 자극적으로 또 발표를 하고요. 아무튼 문제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 지금이기도 합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갭 투자 비중이 지금 크게 증가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이러다가 집값 자꾸 올라가고 하니까 이게 더 있으면 더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런 것 때문에 추격 매수, 그러니까 따라서 더 올라가기 전에 따라서 사는 그런 심리가 확산이 되고 있죠. 이게 여러 가지가 복합이 돼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집값이 오를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집값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주요 내용이 어떤 거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종부세라고 하죠.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합니다. 요거는 이제 과세표예요. 나중에 캡처해 두셨다가 쓰셔도 되고요. 제 블로그에도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세표준 3억에서 6억 구간을 신설합니다. 여기서는 보시면 되는 내용이긴 한데 한 가지만 알고 계시면 좋은 게 뭐가 있냐면 과세표준, 그러니까 주택의 공시가격 같은 경우에는요, 일반적으로 시가보다 훨씬 적게 나옵니다. 요거 표 왼쪽 거 보시면은 3억 이하라고 과세표준이 되어 있죠. 공시가격이에요. 근데 1주택 같은 경우에는 시가가 18억 이하입니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공시가격이 현실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이 제대로 거치지 않는다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종부세 세율이 전반적으로 다 상향이 됩니다.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7억짜리를 현금 주고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으악 큰일이다 싶을 정도의 규제는 아니죠. 그래서 이 종부세 인상에 따른 추가 세수는 서민 주거 재원으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다주택자의 규제 강화예요. 다주택자의 규제는 대부분 대출 규제에 강합니다. 대출 규제. 일반적으로 그런 말들은 해요. 우리나라에서 집 살 때, 내 집 마련할 때 대출 하나 안 끼고 하는 사람이 어딨냐고. 근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 돈 많은 분들은 대출 안 받더라고요. 근데 실수요자가 내가 집이 없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내 집 마련을 해야겠다는 사람들이 대출 받는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 집 사고 저 집 사고 집이 여러 채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요, 대출 규제를 막아버리는 거죠. 물론 돈이 몇백억 있어가지고 집을 다 현찰박치를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게 LTV DTI 비율입니다. LTV는 아시겠지만 담보인정 비율이고요. 그러니까 내가 1억짜리 아파트 가지고 얼마까지 인정을 해줄 수 있는가,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 50%면은 1억짜리 아파트의 LTV가 50%면 대출은 5천만 원까지 나오겠죠. DTI는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고 해가지고요, 내가 벌어들인 수익에 비해서, 소득에 비해서 어느 정도의 대출까지 내가 상환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적용하는 규제입니다. 아무튼 보시면 투기 과열지구,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실질적으로 서울시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투기 과열지구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규제에 해당이 되겠죠. 여기 보시면 굉장히 단호한 부분이 있어요. LTV가 0%가 보입니다. 0%가 조정대상 지역 이상에서 그 2주택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LTV가 아예 금지가 돼 버립니다. 2주택자 이상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담대 불가, 아예 그냥 못을 박아버렸죠. 이제 그에 대한 예외 부분들은 분명히 있어요. 1주택자가 신규 주택 구입 시에는 원래는 안 되는데 내가 이사를 가야 돼서 새로 하나 산다던가, 그리고 부모님을 다른 지역에 사고 계시는데 근처로 모시고 와서 따로 집에 모시고 싶다던가, 이런 경우에는요 예외가 허용이 됩니다. 뭐 집이 없는 자녀분들을 분가시킨다든가 여러 가지 있겠죠. 이런 것들은 약정을 하고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규제지역 내, 그러니까 수도권 일대와 서울시 안쪽은 다 포함일 거고요. 고가주택, 여기서 고가주택은 기본적으로 공시가격 9억 이상입니다. 9억 이상. 고가주택 구입 시 실거주 목적 제외하고 주담대 금지. 사실 이게 공시가격 9억이면요,
시가로는 거의 30억이 넘어가요. 30억, 20억, 30억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내 집 마련을 진짜 하시려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2, 30억짜리 사시려는 분들은 이런 규제는 사실 의미가 없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뭐 이사라든가 부모 봉양, 무주택자 이런 것들이 약정을 하고 대출을 받는 건데, 이게 위반될 경우, 사실 거짓이라든가 이런 게 발각될 경우에는요, 3년 동안 주택 관련 대출이 아예 제한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전세 자금 보정, 이것도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출 관련해서요, 현재 공적 전세 자금 보증 제도가 있죠. 이건 주택 보유세랑 상관없이 전세 들어간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진행을 해줍니다. 이게 사실은 도움이 되는 이유가요, 그 보증 제도가 공적으로 한 2억까지 나와요. 2억까지. 그러면은 전세 들어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2억치의 보증을 담보 제공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만큼 부담은 덜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실수요자의 경우에는요, 이 표 보시면은 바뀌는 거 나오죠.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제한이 걸립니다. 1주택자가 내가 서울에 집을 두고 경기도 쪽이 아니면 경기도에 집을 사고 서울에다가 전세를 얻을 경우에 부부 합산해서 연봉 1억이 안 돼야지 해당이 됩니다. 연봉 1억 넘어가는 사람들은 굳이 공적 전세자금 보증을 안 해도 된다라는 얘기겠죠. 자, 실수요자의 경우에는요, 무주택자는 변동사항이 없고요, 1주택자가 전세 얻을 경우에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이하만 해당이 됩니다. 자, 2주택자 이상은요, 전세 보증 연장도 제한이 돼요. 연장. 그리고 물론 전세 보증 끝나기 전에, 그러니까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한 주택을 처분할 경우에는 연장이 되겠죠. 이제 금융회사가 은행에서 하겠죠. 은행에서 주기적으로 실거주 여부를 체크를 하고 이 사람이 집을 하나 더 샀는지 안 샀는지를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될 경우에는 대출금을 회수한다던가 여러 가지 조치가 취해지겠죠. 자, 다음은 1주택자가 현재는 특례가 좀 있어요. 양도세가 아예 감면된다던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오래 갖고 있으면은 좀 세금을 깎아주는 부분이고요, 양도세, 비과세 등 특례를 개편합니다. 현재는요, 1주택자가 보유기간에 따라서 한 10년까지 갖고 있으면은 최대 80%까지 적용이 됩니다. 굉장히 많이 깎아주죠. 근데 아까 얘기했던 공시가격 9억 이상의 고가주택의 경우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혜택을 적용시킵니다. 이전까지는 거주랑 상관없어요. 내가 실제로 살든 안 살든 간에 그냥 보유기간에 따라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이 됐었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당장 하지는 않고요,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부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지금부터 한 2년 정도 남았죠. 1년 반 정도 남았죠. 규제지역 내 일시적 2주택 중복 보유 허용기간 단축.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새로 집을 사고 나서 3년 이내에만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를 아예 안 냈어요. 근데 그게 2년 이내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팔아야 된다는 얘기죠. 적용 시기는 요거는 바로입니다. 바로. 자, 1주택자의 특례를 실수요자 위주로 개편하는 거예요. 자, 이건 전매 제한 기간이에요. 현재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좀 복잡해요. 50% 이상 그린벨트를 해제한 지역들, 그리고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이게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개선안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수도권에 이제 공공택지랑 민간택지 이걸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요. 전매 제한은 전반적으로 좀 강화됐고요. 요것들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신규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들이죠. 임대주택의 혜택을 축소한다고 합니다. 규제지역, 즉 수도권 일부와 서울 전역, 여기에 신규 취득 임대주택 세금 혜택을 축소합니다.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이전까지는 8년 동안 내가 장기 임대주택을 등록을 하면 앞으로 8년 동안 이 집을 임대용으로 쓰겠다 라고 할 경우에는 종부세는 아예 비과세 됐고요. 그리고 양도세도 일반 과세만 적용됐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 취득해서 하는 것들은 1주택 이상자, 규제지역 내 신규 취득주택은 양도세가 중과되고요. 그리고 종부세의 과세 대상에 포함이 되죠.
현재 양도세 중과 세율은 어떻게 되냐면 2주택자 같은 경우는 일반 세율에다가 10%가 더해지고요. 그리고 3주택 이상 세율 일반 같은 경우는 일반 세율에다가 20%가 추가적으로 됩니다. 예를 들어서 36%가 세율이 나왔다. 그러면은 2주택자는 46%가 되는 거고요. 3주택자는 56%가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세율입니다. 자, 주택 임대사업자의 대출 규제까지 강화시킵니다. 규제지역 내 임대사업자가 대출할 경우에 LTV를 40%밖에 적용 안 해주는 거죠. 지금 한 60에서 80%까지 적용을 해줍니다. 근데 이거는 기존에 있는 집에다가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적용되는 거고요. 내가 집을 새로 지어서 할 때는 또 다르게 적용된다고 하니까 그건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책 발표 이후에 바로 적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주택 공급의 확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도 한데 이거는 사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경기도 뭐 안산에 몇 군데, 뭐 선박역 인근에 몇 군데 이런 식으로 예정 부지가 유출이 돼 버렸어요. 그거는 그 국토위원이었던 그 국회의원 한 분이 오픈을 해버렸죠. 여당에서 오픈하다 보니까 야당에서 난리가 났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거부터 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그린벨트를 해제를 해야 되는데 박원순 시장이 만만치가 않죠.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됐고 좀 골치가 아프다 보니까 이번 대책에서는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일단 다음 주 21일쯤에 새로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그때 보시면 되겠네요.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유출된 곳 그대로 진행하던가 조금 축소가 되던가 하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 아예 새로운 곳이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땅이 없어요. 자, 이거는 21일 발표고요. 서울시가 사실 이거를 얼마나 오케이를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린벨트를 다 풀어주기에는 지금 재개발 재건축들이 쌓여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다 두고 신규로만 만든다는 거는 사실 지자체 입장에서는 그렇게 반갑지만은 않은 일일 겁니다. 그리고 도심 내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라는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들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아마 9월 21일 전후로 해서 다 같이 발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상으로 9월 13일 발표됐던 9.13 주거 안정대책에 대해서 그 세부 내용을 좀 알아봤습니다. 자, 투기 세력의 대출을 제한해서요, 투기 수요를 억제, 주택시장을 안정화를 위한 강력한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 부분은 전문가들도 대부분 다 단기적으로 좀 플러스가 되겠다. 이거는 단기적으로 좀 안정이 되겠다라고 얘기합니다만 이제 추가적으로 전월세 상한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금리 인상이라든가 장기적인 부분을 위한 대책들이 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실수요자들의 경우에는요, 고가주택 공시가격 9억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금액이 아니에요. 20억 30억짜리 주택들입니다. 고가주택이 아닌 이상 거의 해당되지 않고요. 예외 사항들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부모님을 봉양한다든가 무주택자 자녀들을 분가시킨다든가는 예외 사항들이 있으니 이런 것들은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공급 확대 등의 추가 대책이 더해져서 이제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가 더해져서 아마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기본적인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봤고요. 여기까지 곰실장의 친절한 부동산 9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10번째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